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도망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건 개울가였습니다. 해가 넘어간 지 한참이었어요. 씻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발밑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처음엔 나뭇가지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어요. 흑투성이 차림이었고 발은 맨발이었어요. 양쪽 무릎이 다 긁혀 있었고 손바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뭇가지에 찍힌 상처들이 팔 여기저기에 나 있었어요. 얼굴은 반쪽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진 상처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맞았으면. 전 무릎을 꿇고 여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어요. 맥박도 있었습니다. 기절한 것 같았어요. 팔을 들어 올리려는데 그 순간 여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비명이 나오려는 걸 제가 먼저 막았어요. 괜찮아요.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아래 위로 빠르게 도망가야 할지 믿어도 될지 재고 있는 눈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자가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자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짚고 혼자 일어나려 했어요. 몇 번을 시도했지만 무릎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팔을 잡았어요. 꽉 잡았어요. 소나기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여자가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도망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했어요. 선뜻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잠깐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자 목에 걸린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헝겊에 쌓여 있었는데 아까 제가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벗겨진 것 같았어요. 낡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녹슨 반쪽짜리 펜던트.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왜 저게 저 사람 목에 있는 거지? 여자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여자가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어요. 저는 일단 여자를 부축해서 캠핑카로 데려갔습니다. 목걸이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됐어요. 일단 이 사람 상태가 먼저였으니까요. 제가 이 길을 떠난 건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동생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게 많은 집이었어요. 돈, 사람들의 고개, 아버지의 이름이 불리면 방안이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집에 없는 게 뭔지를요. 따뜻함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바람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혼하면 잃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대신 서서히 무너지셨어요. 말이 많아지고 비교가 많아지고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매일 증명하듯이. 형은 겉으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반듯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달랐어요. 아버지 지분을 어떻게 가져올지 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숫자가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뒀어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집에서 제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여동생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맑았어요. 그 집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웃음이 많았고 남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불편한 몸으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습니다. 어려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그 뒤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그 여동생이 어느 날 사람을 데려왔어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보기에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이 좋아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청년의 배경을 파고들더니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돈을 줬는지 협박을 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청년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동생은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반강제로 결혼을 했어요. 형이 거래처 지방과 연결시킨 겁니다. 돈도 있고 쓸만하다고. 여동생은 싫다고 했지만 집안 분위기에 눌렸어요. 어머니도 형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뒤로는 여동생을 거의 만날 수 없었어요. 남편 쪽 집안이 여동생을 바깥에 잘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떨어졌다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2층 베란다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어요. CCTV도 없었습니다. 전날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목걸이 반쪽이 있었어요. 쪽지도 함께였습니다. 여동생 글씨였어요. 이걸 가진 사람 찾으면 지켜줘.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뭘 의미하는 건지 몰랐어요. 이 목걸이가 어디 갔어야 하는 건지도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여동생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으니까요. 그게 집을 나온 이유가 됐습니다. 남자는 집을 떠났고 캠핑카 하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없는 곳으로만 갔습니다. 큰 길을 피했고 휴양지를 피했어요. 사람 소리가 들리면 차를 돌렸습니다. 마케팅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서 블로그로 업체 홍보를 해주는 일을 했어요.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여동생 생각이 날 때는 개울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차가웠지만 그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멍해지면 생각이 잠시 멈췄거든요. 목걸이 반쪽은 항상 주머니에 있었어요. 이걸 가진 사람 찾으면 지켜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몰랐어요. 이걸 가져야 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여동생이 누군가한테 이미 줬는데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건지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 싶었어요. 그날도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이었어요. 이정표도 없는 산길이었습니다. 지도 앱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감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개울가에 씻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여자의 어머니는 오래전 부잣집 가정부였습니다. 그 집 막내딸이 어머니를 각별히 대했대요. 가정부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생일도 챙겼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 아이들 중에 혼자 그렇게 했어요. 그 막내딸이 떠나면서 어머니한테 목걸이 반쪽을 쥐어줬대요. 엄마, 제가 힘들 때 이걸 봤어요. 엄마도 힘들면 이걸 보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여자는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막내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오래 울었대요. 자기 딸도 아닌데 며칠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며 그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 가셨습니다. 남은 건 목걸이 하나뿐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자의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잔뜩 쌓아놓고 다른 여자랑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 돈을 사기로 해먹고 둘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닥달했고 여자는 혼자 막아야 했어요. 그때 한 중년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빚독촉 안 할 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아들이랑 결혼하면 된다고. 넌 지금 갈 데도 없는 처지 아니냐고. 우리 아들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자는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거절하면 뭘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봉우리 두 개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곳이었어요. 마을 사람 전부가 친척이었고 외지인이 들어오면 티가 났습니다. 처음엔 다들 잘해줬어요. 생기가 돈다면서 반겨줬고 음식도 챙겨줬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을 먹으면 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대였다가 나중엔 기절할 때까지였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잡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한편이었어요. 경찰도 부녀회도 이장도 전부였어요. 잡혀오면 더 맞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그날 죽을 각오로 산을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여자를 발로 밀치며 밥상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뒷산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기어서 올라갔어요.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봉우리를 하나 넘었을 때 다리에 힘이 다 빠졌어요. 개울가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남자가 앞에 있었어요. 여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협상할 것도 없었고 도망칠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도망칠 수 있게만 해주세요. 남자는 여자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거절은 했어요. 그런 거 바라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목소리가 좀 딱딱하게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황했으니까요. 여자를 캠핑카 안에 앉혔습니다. 약도 없이 그냥 물수건으로 닦아줬어요. 퉁퉁 부은 얼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맞으면 이렇게 돼. 경찰 얘기를 꺼냈어요. 이 상태면 신고를 해야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경찰도 거기 편이라고. 신고하면 오히려 잡혀간다고. 그 마을 이장이랑 경찰이 친척이라고. 저는 말을 잃었어요. 여자는 아무데나 멀리 데려다만 달라고 했어요. 어디든 상관없다고. 거기서만 벗어나면 된다고. 저는 내심 내려다 줄 생각을 했습니다. 대로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면 그걸로 제 역할은 끝인 거라고. 근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죽은 여동생 얼굴이 보였거든요. 이 여자랑 여동생이 닮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처들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된 사람의 얼굴이 여동생 얼굴이랑 겹쳐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은 여기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밖에 텐트를 쳤습니다. 춥지 않은 계절이라 괜찮았어요. 캠핑카는 여자한테 줬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목걸이 반쪽을 꺼냈습니다. 이걸 가진 사람 찾으면 지켜줘. 여동생이 이 말을 남기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저한테 이 반쪽을 남기면서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여자는 캠핑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그냥 잤어요. 둘째 날은 제가 사온 빵을 먹었어요. 셋째 날이 되자 조금씩 말이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짧게 대답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도 억지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은 얼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멍도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약국을 다녀오면서 바르는 약을 사줬어요. 여자는 고맙다는 말을 작게 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여자가 혼자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캠핑카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제가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가위로 잘랐더라고요. 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알아보기 힘들게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자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가게에서 뭔가 사와서 밥을 했습니다. 작은 냄비에 밥을 했고 된장국을 끓였어요. 맛이 꽤 됐어요. 먹으면서 여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저를 봤어요. 이거 어째서 그렇게 쳐다봤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제 반쪽을 꺼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두 반쪽을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맞춰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모양이 같았습니다. 같은 금속이었고 같은 녹슨 정도였어요. 처음부터 하나였던 게 나뉜 거였습니다.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여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왔다고, 쪽지가 같이 있었다고, 이걸 가진 사람 찾으면 지켜주라고 써 있었다고. 여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가정부로 일했던 부잣집, 그 집 막내딸, 목걸이 반쪽을 쥐어주며 했던 말.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막내딸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여동생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여자가 손을 탁자로 내렸습니다. 반쪽 목걸이 옆에 손을 놓았어요. 저도 제 반쪽 옆에 손을 뒀습니다. 두 반쪽은 나란히 있었어요. 맞닿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손이 떨렸거든요.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어요. 극적인 변화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한테 조금씩 말이 많아졌어요.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낸 날이 생겼고 저도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로 이동했어요. 여자가 바다를 오래 못 봤다고 했거든요. 차를 세우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요. 아무 말 없이 한참 그러고 있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바다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거기서는 자정에도 빨간 노을이 진다고. 꼭 가보고 싶었어요. 왜요? 어려서 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으면 겁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도를 봤어요. 여동생도 밤을 싫어했습니다. 한밤중에 부모님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제 방으로 건너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앉아 있다가 싸움 소리가 잦아들면 돌아갔습니다. 그게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자가 들었어요. 끊지 않고 끝까지요. 저도 여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이야기, 어머니가 일찍 가신 이야기,
대학 합격증을 받아놓고도 가지 못한 이야기. 밤이 되면 각자 잤습니다. 여자는 캠핑카 안에서, 저는 텐트에서.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는 날들이었어요. 이상하게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해변에서 소나무 숲으로, 소나무 숲에서 강가로 이동했습니다. 함께 이동하는 게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디 가냐고 묻고, 같이 가도 되냐고 묻고, 그런 말이 오갔습니다. 여자가 어느 날 처음으로 웃었어요. 강가에서 돌을 던지다가 돌이 물수제비로 튀었을 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웃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안 보이면 불안하다는 걸. 목걸이 두 반쪽은 맞닿지 않은 채로 각자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손이 덜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동생이 뭘 바라고 이 말을 남겼는지 아직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을요.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어요.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괜찮아도 되는 건지, 강가에서 돌을 던지고, 시장에서 나란히 걷고, 저녁에 각자 자리에 눕는 날들. 그게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캠핑카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소식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라디오를 봤습니다.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슬픔인지 아닌지도 그냥 멍했습니다. 여자가 물었어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위해서 가냐고. 가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디 있냐? 빨리 연락해라. 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형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저는 집을 나오면서 번호를 바꿨거든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로. 내용은 짧았어요. 재산 정리 때문이다. 내 사인이 필요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이 저를 찾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단순히 아버지 장례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걸. 며칠 후였어요. 여자가 갑자기 굳었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는데 마주오는 사람들 중에 낯선 남자 두 명이 있었어요. 여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돌아가요. 빨리요.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에 올라타서 그 마을을 벗어났어요. 한참을 달린 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마을 사람이에요. 남편 쪽이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지인을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여자를 그 산골 마을에 넘긴 사람. 여자 아버지의 빚을 이용해서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 거기에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회사가 그 마을 일가와 오래전부터 사업 관계였어요. 여자를 거기에 연결시켜 준 게 형 쪽 라인이었습니다. 여자는 몰랐겠지만 그 중년 여자가 형을 통해 여자 아버지 빚을 건드린 거였어요. 여동생 청년을 쫓아내고 여동생을 억지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 여자까지 전부 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캠핑카 밖에 텐트를 치고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주머니에서 목걸이 반쪽을 꺼냈어요. 여동생이 이 목걸이를 어머니한테 줬을 때
저한테 쪽지를 남겼을 때 여동생은 알고 있었을까요? 형이 한 일들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여동생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짧은 통화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 무서워.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다음날 바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남편 쪽 집안에서 막았어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방문이 어렵다고.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밀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쇳덩어리는 늘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이걸 이 여자 어머니한테 준 건 언제였을까요? 그때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요. 그래서 미리 손을 뻗어 놓은 거 아닐까요? 자기가 없어도 누군가는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지켜주라는 말을 남겼던 거겠죠. 여자가 입맛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엔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계속 이동하다 보니 지쳐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던 것들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혹시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냄새가. 약국에서 검사 키트를 사왔어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손에 쥔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다 여자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어떤 감정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둘 다인지. 저는 그냥 여자 옆에 섰습니다. 한참 뒤에 여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같이 살아야죠. 여자가 저를 봤어요.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진심이냐고 묻는 눈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반쪽을 꺼냈습니다. 여자도 자기 반쪽을 꺼냈어요. 두 사람이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전 탁자 위에 나란히 놓기만 했던 두 조각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끝내 맞추지 못했던 그 두 조각. 저는 천천히 여자 쪽 반쪽을 들었습니다. 여자도 제 쪽 반쪽을 들었어요. 딸깍.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손이 덜 떨렸어요. 여동생이 이걸 남기면서 뭘 바랐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지켜준다는 게 뭔지도요. 이제 돌아가야 했어요. 도망만 다닐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 죽음도 그냥 묻어둘 수 없었어요. 이 여자의 3년도 그냥 두면 안 됐습니다. 아이한테 뿌리가 있어야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맞닿은 두 반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어요. 이걸 가진 사람 찾으면 지켜줘. 찾았습니다. 이제 지킬 차례였어요. 집에 돌아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2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말씀도 잘 못하셨어요. 처음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울었어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렇게 밉던 분인데, 막상 이렇게 누워 계신 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옆에 있는 걸 보시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뻗으셨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은 형이었어요. 형은 처음엔 반갑게 굴었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힘들었다며. 그러면서 재산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지분 정리 때문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형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저는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골 마을 이야기를. 그리고 형의 회사가 그 일가와 어떤 관계인지, 여자 아버지 빚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자가 어떻게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지. 형이 웃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증거가 있냐고. 목소리가 여유로웠습니다. 제가 뭘 알겠냐는 투였어요. 집을 나가 캠핑카 끌고 떠돌던 동생이 무슨 증거를 갖고 있겠냐는 거였죠. 저는 형을 봤습니다. 어릴 때 형은 항상 계산이 빨랐어요. 뭘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먼저 읽었습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능력을 이런 데 쓴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형 회사와 그 마을 일가의 자금 흐름, 여자 아버지 빚이 중간에 어디로 이전됐는지. 서류는 생각보다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돼 있었어요. 여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던 시점부터 서류가 조작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꾸민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거래를 완전히 묻으려고요. 이 목걸이. 저는 주머니에서 맞닿은 두 반쪽을 꺼냈습니다. 형이 굳었어요. 여동생 유품이야.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가 여동생한테 받은 거야. 그 어머니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형은 알고 있잖아.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사들이 형 사무실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자금 흐름 서류와 여자 사망 신고 관련 문서가 핵심이 됐어요. 형이 직접 연루됐다는 걸 입증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산골 마을 일가도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마을 이장과 남편, 시어머니, 경찰 친척까지 오래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여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들어온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의 법적 사망 신고는 취소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정정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여자는 잘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냥 손에 들어온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요. 돌아오는 길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제가 살아있었는데 죽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살아있는 게 됐어요. 뭔가 이상하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살아있었던 거 맞아요. 죽었다고 한쪽이 틀린 거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형 이야기는 재판이 시작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재판의 증인으로 나갔어요. 여동생 이야기도 했습니다. 방강제 결혼과 그 뒤에 있었던 일들. 베란다 사건은 끝까지 사고로 처리됐어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계속 걸렸어요. 그래도 형이 받는 벌 안에 그것도 들어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여동생 납골당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꽃을 한 다발 가져갔는데 거기 두고 왔습니다. 납골당에서는 오래 있었어요. 여동생 사진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대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말씀을 못하시니 눈으로만 표현이 됐는데 그 눈에 뭔가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반가움인지 둘 다인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꿇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참 뒤에 손을 뻗으셔서 제 머리를 짧게 건드리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힘이 없으셨지만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아버지 회사는 정리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규모를 낮춰 다시 세웠어요. 작아졌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합격증을 받아놨지만 가지 못했던 그 학교. 나이가 있었지만 다시 입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작하는 날 표정이 달랐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얼굴이요. 첫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목걸이를 꺼냈어요. 맞닿은 두 반쪽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딸깍 소리가 났던 그 밤 이후로 항상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을 때도 잠들 때도요.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어요. 여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리에 여동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제 옆에 딱 붙어서 뭐 마실 거 사다 줬을 것 같았어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안겨줬을 때 너무 작았어요. 이렇게 작은 게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울음소리가 크더라고요. 작은 것 치고는요. 아이 이마를 만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동생 납골당에는 둘이 함께 갔어요.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여자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닮았어요. 눈매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렇게만 했습니다. 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뭉클했어요. 여동생이 이걸 바랐을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요. 집 한편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두 반쪽이 맞닿은 목걸이를 안에 넣어서 걸어뒀어요.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인데 이상하게 그게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그 앞에 서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목걸이야. 두 개였는데 하나가 됐어. 왜 두 개였어요? 저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나눠줬어. 하나는 엄마 쪽으로 갔고 하나는 아빠 쪽으로 왔어. 그 사람이 말했어. 이걸 가진 사람 찾으면 지켜주라고. 아이가 눈을 껌뻑였어요. 찾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찾았지. 아이가 다시 액자를 봤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유리를 건드렸습니다. 여동생이 이 목걸이를 남기면서 뭘 바랐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여자를 살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는요. 그냥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혼자서 다 쥐고 혼자서 다 버티다가 혼자 끝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걸 가진 사람 찾으면 지켜줘. 지켜준다는 게 뭔지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압니다. 곁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냥 곁에. 창밖에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액자 앞목걸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두 반쪽이 맞닿은 채로요. 여동생 잘 찾았지.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연이 오늘 하루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